그다음에 뭐 재무 쪽에도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임대차 계약 체결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뭐 그런 그 이야기를 강의를 해서 저하고 딱 맞는 분야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여러분들 상대로 하는 강의다 보니까 제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좀 딱 적확한 어떤 강의 내용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좀 처한 뭐 상황이나 또는 뭐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앞부분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준비한 뭐 일반적인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 뒷부분에는 좀 이렇게 질문들 취합된 거 중심으로 해서 한번 소화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뭐 제목은 그렇게 썼습니다. 이 성공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의 노하우 이런 썼는데 다들 우리 계약 체결과 관련된 현업에 계신 분들이든 또 아니든 간에 이게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굉장히 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접하고 또 계약 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막상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계약 체결을 좀 잘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항상 이런 문제를 다뤄오는 변호사긴 하지만 이번 강의 준비를 통해서 한번 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됐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데 입증 책임을 좀 고려해보자. 계약을 체결할 때 입증 책임을 좀 고려해서 계약을 해보자 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을 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법을 잘 아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규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이해. 그런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증 책임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이게 뭐 계약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을 있었던 이야기 내용, 합의 내용을 좀 계약서에 좀 정확하고 또 자세하게 이렇게 남겨두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는. 그런데 사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법대 다닐 때 품었던 의문이 이게 왜 법이란 게 왜 필요할까? 사람들이 선량하고 다들 착하면 법이란 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계약도 필요 없고 사람들이 다 뭐 정직하고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법이란 게 필요 없고 계약이란 게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단순한 계약일 때는 합의 내용이라는 것이 좀 비교적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계약이 좀 복잡해지면 질수록 그게 사람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시간이 지나면은 몰라요. 어떻게 문구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가 말로서 된 부분은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분들일수록 그걸 좀 많이 느낄 거예요. 또 기억력이 이제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계약서를 꼼꼼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쓰자라고 하는 측면은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계약을 이렇게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로 문구로 남겨놓는 그 필요성은 각자가 틀립니다. 입장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부분에 대한 합의를 문구에 적어두는 부분은 과연 누구에게 필요한 부분인가? 임대인 쪽에 필요한 부분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고려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꼭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입증 책임이라는 부분하고 나중에 관련이 되거든요. 합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생길 때 누가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불리해지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이 건물에 이렇게 좀 금 같은 게 좀 심하게 가 있어요. 심하게 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다 봤습니다. 이거 보고 금이 좀 심하게 가 있네요. 좀 노후됐는데 이거는 좀 월세가 비싸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월세도 좀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이 소송도 담당하는 케이스인데 빈 점포인데 그 빈 점포에 몇 년 전에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집주인 남편이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가 집주인인데 집주인 남편이 거기서 자살을 했어요. 식당 안에서. 그래서 그게 소위 흉가라 그러잖아요. 집은 아니지만 점포인데 흉가라서 음식점 하던 장소인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찝찝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때문에 한 몇 년 비어 있다가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임대인이 제 의뢰인이었기 때문에 임대인 주장은 그런 자살이 있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대요. 그래서 그 덕분에 시세보다는 형편없이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계약서에는 안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건물에 금이가 있다. 이런 경우. 그럼 나중에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고 우호적인 관계면 좋겠죠.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든지 또 주인하고 또 싸워서 이제 어차피 떠날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흠을 잡는 겁니다. 건물에 정말 엄청난 균열이가 있어서 장사하는데 정말 지장이 될 정도다. 물이 샌다. 이렇게 이제 흠을 잡고 아까 그 자살 사건이 있었던 케이스는 차에 이제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한참 몇 억짜리 공사를 했다가 임차인이 갑자기 이게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지 임차인이 발을 빼버린 겁니다. 못하겠다. 그 이유는 계약 당시에는 자살 사건이 있었던 걸 몰랐는데 나중에 소문 듣고 알아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 음식점 장사는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한 보증금은 일부가 지급됐으니까 지급한 보증금 그 다음에 투자비, 인테리어 투자비 이런 것들을 이제 청구한 케이스다 보니까 이게 좀 커져버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계약서에만 써 있었다면, 그죠? 분명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은 그걸 다 계약 과정에서 다 짚고 넘어간 그런 케이스인데, 계약서에만 정확하게 써 있었다면은 문제가 없죠.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사실 우리 미국 같은 데서는 다 계약서가 이게 두툼한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를 예를 들면 월 200만 원을 약속을 했는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180만 원을 깎았다, 20만 원을 깎았다 그런 것까지 깨알같이 써놔요. 그러니까 그 20만 원이 이렇게 절충된 그 이유를 다 써놓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고려가 돼서 깎였는지 알고 계약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러면
그런 그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 그걸 만약에 그 임대인의 이야기처럼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 그 뭐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자살 사건이라든지 하는 그런 소위 하자 아닙니까? 하자가 계약서에 담겨야 될 어떤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 쪽에 있겠죠. 그죠? 임대인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럼 임대인 쪽에서는 그 임대인의 필요 때문에 계약서에 적어야 돼요. 계약서에. 그리고 또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은 임차인은 안 적는 게 좋아요. 안 적는 게. 그래야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게 나중에 분쟁이 되면 해결 구도가 임차인이 그 균열이나 뭐 자살 사건을 이유로 차임을 깎아달라든지 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다든지 할 때 그게 그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건물에 하자가 있다거나 또는 자살 사건이라는 어떤 그 과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부분이 그 차임을 깎을 수 있는, 감액할 수 있는 사유가 되든지 아니면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든지 하여튼 하자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건 하자는 맞다. 하지만 그 하자가 이미 계약 과정에서 다 반영이 돼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뭐 항변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항변에 대한 입증은 임대인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죠? 계약 과정에서 다 반영이 됐다는 부분을 당신이 입증해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입증 책임이라는 어떤 그 짐, 우리가 로드라고 하는데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짐이 결국 임대인한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꼭 계약서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임대인 쪽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입증 책임이라는 거, 그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쉽게 생각을 해요. 입증 책임, 입증할 책임이구나.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법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입증이라는 것이. 입증이라고 한다는 것은 민사소송법상에서 법관에게 확신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증명이라고 합니다. 확신. 그러면 이게 확신이란 게 뭐 수치상으로 좀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한 7, 80%는 최소한 돼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입증을 해야 될, 만약에 그 계약 당시에 그런 균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계약이 체결됐구나 라고 믿을 정도가 7, 80%가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5, 60%는 믿겠는데 이게 한 3, 40% 믿음이 좀 안 간다라고 하면은 입증을 못 해내는 경우가 되거든요. 입증을. 그러니까 반반이 아니에요. 반반이 아니라 확신에 이를 정도를 우리가 입증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될 사람은 거의 그 자체로만 보면 재판에서 패소할 확률이 벌써 7, 80%입니다. 그 자체로만 보면. 그러니까 입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죠? 벌써 이렇게 미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판에서.